두 영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널리스트의 픽사편 시선으로 파고 들어보는 영화 이야기. 이기광의 시즌2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영화 픽션은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결이 비슷하거나 직관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두 영화들만 다뤄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목만 들으면 그 두 영화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지? 하고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선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한 편씩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본 영화 첫 번째 영화는 쓰리 빌보드라는 작품인데요. 이 쓰리 빌보드는 2018년에 개봉한 마틴 맥도나의 작품으로 딸이 강간살인 사건을 당했는데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맞서는 엄마 밀드레드 씨의 노력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나이트 크롤러는 2014년 개봉한 댄 길로이 감독의 작품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극적인 사건 현장을 찍어서 뉴스 전문 채널을 파는 루이스 블룸을 통해서 시청률과 특종에 집착하는 방송 생태계를 비꼬는 영화입니다. 먼저 그러면 쓰리 빌보드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쓰리 빌보드 개봉 당시에 박찬욱 감독이 엄청 추천하고 다녔던 작품이래요. 자기는 이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이어서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설명 들은 로그라인만 생각해보면은 피해자인 딸과 엄마는 선역으로만 그려질 것 같고 이제 그 반대편 인물들은 다 악역으로만 그려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엄마 밀드레드 씨는 노마드랜드 아세요, 여러분? 네. 아카데미에서 이제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영화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찰서장 윌러비는 그 헝거 게임의 헤이 매치였대요. 얼굴이 진짜 다르죠. 그 역할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마마보이 경찰 마마보이 맞아 딕슨 씨는 이제 윌러비를 엄청 잘 따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되게 좀 감수성 떨어지는 초반에는 그렇게 그려지는 경찰인데 딕슨은 거기 나왔었어요. 조조 래빗. 조조 래빗에서 이제 그 어린이 나치 청소년단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 인물이 또 그 영화에서 되게 반전을 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좀 멋있는 역할이거든요. 거기 나왔었다. 그래서 보면서 연기 잘하는 배우들만 모아놨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얘기보다 전반적인 감상평부터 우리 좀 나눠볼까요? 쓰리 빌보드 어땠는지? 저는 일단 눈물을 2번 흘렸다. 너무 많이 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닌지. 아니 근데 웃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웃으니까 뭔가 미안해. 아니, 사실 제가 선정한 영화고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보신 거죠? 네. 근데 또 다시 보니까 그 엄마의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더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해졌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루키 씨가 인물이 되게 다면적이다, 되게 평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평면적이지 않으려고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게 너무 좀 인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욕망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작동을 하잖아요. 극 중에서 어떤 장치로서 인물들이. 근데 그게 맞아 충분히 저럴 수 있어 보다는 균형 맞추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런 캐릭터들을 부여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그 광고판이 방화범에 의해 불을 타니까 자기가 똑같이 경찰서 방화를 저지르고 좀 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이 너무 웃기고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진짜 저는 깔깔 웃으면서 봤거든요. 누구는 우는 반면 저는 진짜 웃으면서 봤는데
그래서 약간 진짜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상한 건 줄 알고 이 영화의 장르를 찾아봤는데 분명히 코미디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영화가 그런 블랙 코미디의 요소를 담으려고 한 영화가 맞구나. 내가 느낀 게 내가 이상해서 웃은 게 아니었구나. 장르가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코미디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찾아봤다. 제가 신뢰하는 왓챠피디아에 다시 찾아봤다. 네이버 못 믿어서. 근데 코미디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좀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되게 한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저는 그게 또 영화를 좀 풍부하게 하고 재미있는 요소라고 느꼈거든요. 그 서장도 윌러비 서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평판이 좋잖아요. 그 네. 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 지역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평판이 좋은 서장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인 밀드레드 씨한테는 또 되게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에는 뭐 편지를 남긴다든지 광고비를 준다든지 한 장면에서 또 약간 저는 그렇게 좀 인물이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점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편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편지에서 그러니까 세 통의 편지를 남기잖아요. 윌러비 씨가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네, 와이프한테 쓰는 편지 그리고 이제 밀드레드에게 쓰고 마마보이 경찰에게 쓰는 편지였는데 밀드레드에게 쓴 편지 대목 중에서는 그게 되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나는 이 광고판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진짜 머리가 복잡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영화 초반에 이제 그 광고판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서장이 이 엄마를 찾아갔을 때 막 여러 설득과 변명을 한 다음에 결국 광고판을 내려달라는 말을 하러 온 거였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 암 환자라고 나 곧 죽는다고 이랬는데 이제 엄마가 알아요. 주민들 다 알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뭔 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서장이 엄마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막 불같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서장이 밀드레드에게 엄청 분노를 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분노가 계속 이어졌다기보다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로 모양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막 원망스러워하기도 했다가 한없이 미안하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변해가다가 결국엔 그런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었을까. 고독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그 자살을 택한 거는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진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책임 회피를 위한 자살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오버랩 되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좀 그 줄거리 설명을 더 하자면 이 엄마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7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용의자도 특정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정말 그 외곽에 그 3개의 광고판을 사가지고 거기에 죽어가면서 강간당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잡았다고? 어떻게 된 건가? 윌러비 서장이라고 서장 이름을 딱 명시해요. 그러니까 경찰 공권력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를 한 거죠. 결국에 근데 이 윌러비 서장이 췌장암 말기라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고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니 윌러비 이제 죽기 전인데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광고판 설정도 너무하지 않냐? 사람 그걸로 오히려 죽겠다 이런 식으로 엄마의 그 사건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윌러비에 대한 걱정만 그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엄마한테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리고 엄마가 사실 전형적인 피해자는 아니거든요. 막 모욕 당하면 가가지고 그냥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정말 참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마을에선 정말 외톨이 적대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죠. 네, 그 위치이고 근데 윌러비는 엄청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엄마가 마을 사람들 전체한테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윌러비가 자살을 했는데 그럼 엄마는 당연히 윌러비를 좀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광고판 때문에 죽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테고. 근데 거기서도 엄청 그 엄마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광고판에 돈도 지원한 게 자기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쨌거나 책임은 못 질 거면서 자기가 이제 죽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이 아니라 정의로운 경찰로 죽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윌러비가 하나만 쓴 것도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사람들 다 써요. 근데 내용이 막 엄청 다 응원하고 좋은 내용이야.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면서 모두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어 하는 윌러비라는 캐릭터가 좀 너무 저는 모순적? 위선적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사실 그런 사람 뭐 딕슨한테는 너는 다 좋은데 약간 뭐 다혈질인 것을 좀 조심해라 이런 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그냥 마지막에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냥 진심을 다해서 저는 쓴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자살이라는 선택은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막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 척 하고 싶어 막 이런 느낌으로 쓴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정말 그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잡고 있던 동아줄이 윌러비 서장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걸 비판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오는 관심하고 그 광고판을 게재함으로써 오히려 방송 보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의 동아줄이었던 건데 그것마저도 잘라버린 느낌? 그리고 윌러비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경찰서장이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살이라고 책임 회피를 한 거는 저는 좋지 않게 봤다. 근데 저는 선한 척 하는 거라는 느낌은 안 받았어요. 위선자라기보단 그냥 겁이 많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무책임을 선택한 사람? 사람은 다 무책임할 권리가 있잖아요. 뭐 이기적으로 굴 권리도 있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리고 이제 명예롭고 어떤 평판 좋은 나로 그냥 박제시켜놓고 여기서 그냥 자기는 손 떼고 싶었던 느낌? 왜냐면 이제 이 광고판이 야기한 어떤 이 파장들을 다 견뎌내면서 사건도 막 재수사하고 막 사람들한테 이제 재수사하면 당연히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7개월 동안 안 했냐? 저 사람 좋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네? 밀드레드 말처럼 무능력한 사람이었네? 막 이런 말도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마주하고 막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비겁한 선택을 한 게 맞다. 근데 단지 그 사람이 편지에 써내려간 말들이 위선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진심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마마보이 경찰이 영화 내내 그런 암시가 나오잖아요. 빠른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 뭐 인종차별 뭐 의혹도 있고 뭐 흑인을 고문했네 어쨌네 막 근데 그 동료를 어쨌든 감싸주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동료가 선을 넘지 않게 계속 막아주고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막 제지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자살하자마자 폭력 사건을 저지르긴 합니다만 딕슨이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마냥 응원하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관객 입장에서. 근데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어쩌면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해준 캐릭터가.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 블랙 코미디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누구는 깔깔 웃고 누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블랙 코미디도 코미디다. 위선도 선이다. 그래서 일단 이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느끼는 그대로를 이렇게 전달 감정을 받은 거고 고독 씨는 이제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와닿았다고 해야 할까? 뭔가 와닿는 포인트가 지점이 그렇게 달랐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겉으로 보이기에 웃기니까 일단 웃었는데 그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점이 좋거든요. 뭔가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웃음으로 약간 희석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저는 별로 코미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쓰리 빌보드 영화도 되게 뭔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딘가 약간 나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맞아. 뭔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싶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 딕슨 씨도 광고 회사 직원을 갑자기 창문 깨고 맞아. 창문 밖으로 던지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왜 저래? 왜 저러지? 생각해보게 되면서도 또 그러면은 딕슨 씨가 여태까지 뭔가 가지고 왔던 성격이나 아니면 그 집에서 엄마랑 하는 대화들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이해가 된 약간 그렇게 되게 극단적이고 웃긴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지점에서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찰서장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지금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다 해고시키면 남는 거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3명밖에 안 남는다. 이런 말도 해. 근데 난 이 말도 들으면 웃겨. 들으면 맞아요. 웃긴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지금 편안한 상황이죠. 공권력의 혐오가 되게 쌓여있는 그런 현상을 말해주는 거라서 저는 그 대사도 되게 웃긴데 약간 재밌었다. 사실 한 번도 웃진 않았는데요. 그나마 꼽아보자면 그 이제 윌러비 서장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서장이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그분이 흑인이에요. 근데 딕스는 인종차별적인 경찰이기 때문에 뭐 흑인이 서장이 됐다 하니까 뭐 배지 보여주세요.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서장이 그 딕슨이 무차별하게 시민을 폭행하는 걸 바로 목격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백인 비하 단어라고 할 수 있나? 백인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딕슨이 그렇게 줄곧 그 흑인 비하 단어를 썼으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거 인종차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블랙 코미디라고 하면 그렇지 않나. 맞아요. 근데 이제 중간쯤에 접어들면서 이 딕슨이라는 캐릭터를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신경의 변화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사실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단지 서장의 편지를 읽고 갑자기 이 그 강간 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조사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다기엔 너무 개연성이 갑자기 약해지는 느낌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자꾸 제 안에 의문으로 남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마마보이 경찰인 딕슨이 술집에서 우연히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허세를 부리는 막 약간 영웅담 마냥 무슨 누구를 강간하고 살인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 수법이 밀드레드의 딸이 당한 것과 비슷하니까 계획적으로 그 사람과 싸움을 붙여가지고 손톱에 이제 살점을 남긴 다음에 이거를 DNA 확보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서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런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뭔가 계기라고 굳이 따져서 장면을 꼽자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자기가 창밖에 던졌던 그 광고 회사 직원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광고 회사 직원이 맨 처음에 이 딕슨 씨인지 모르고 붕대를 다 감고 있으니까 뭔가 뭐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뭐 나을 거예요 이러면서 되게 뭐 주스라도 줄까요? 막 이러면서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장면에서 좀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아픈 사람을 환자로 병원에서 만나게 되니까 뭔가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하고 노빠꾸로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러면서 또 밀드레드 씨가 그렇게 경찰서에 불을 질러서까지 뭘 얻고자 했을까? 뭔가 그녀의 진심을 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광고회사 직원이 딕슨 씨인 거를 알고서도 또 그래도 주스를 또 주거든요. 빨대 방향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 앵글로 그것도 거기서 좀 마음이 약간 찡하긴 했어. 좀 밀드레드도 이제까지 계속 불도저처럼 노빠꾸로 행동을 하다가 그럴 수 있네? 약간 자기 스스로 생각에 제동을 걸게 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야기한다 이 말이. 그런 것처럼 사랑은 결국 또 더 큰 사랑을 낳는다는 거죠. 창밖으로 던져졌던 그 광고회사 직원 이름이 레드 웰비인데 웰비가 이제 딕슨에게 그 주스를 건네주는
걸 보고 딕슨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건 그냥 먼저 간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아서 뭐 그런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앵글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 연출적으로 이게 장면을 봐야 알겠지만 그 딕슨 씨가 붕대를 다 감고 있으니까 눈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주스를 받다가 그 자기한테 주는 거를 다가오는 걸 보고 그런 뭔가 앵글의 변화, 초점의 변화, 이동이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붕대에 다 전신이 감겨 있다 보니까 시야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붕대들이 약간 시야를 좀 가리잖아요. 이것마저 그 카메라에 딱 장착을 해놓은 게 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독이 잔소리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광고판이 불에 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광고판에 불이 나는 걸 보는데 거기 도로 자체가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되게 사람들이 외곽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로도 엄청 길고 거기가 그냥 평지, 완전 평야, 넓은 땅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광고판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에 타가지고 불길이 엄청나게 큰 불길에 막 휩싸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이제 막 차에서 뛰쳐 내려가지고 그 작은 소화기로 맞아요. 막 이렇게 아등바등하게 불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제 지역에서 엄청 그 공권력이 썩을 대로 썩고 엄청 고일 대로 고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부패된 공권력에 그렇게 개인 혼자서 사적으로 뭔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맞서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 엄마의 몸부림 같은 게 좀 살짝 오버랩돼서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드러나는 대사가 있어요. 아들이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지 왜 엄마가 끄려고 하냐 이러니까 걔들이 불 질렀을지 누가 알아 막 이거 완전 최고 비아냥과 엄청 꼬아서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그 당연히 필요할 때 찾아야 하는 게 어떤 공적 권력의 도움과 힘 이런 걸 시민들은 필요할 때 찾아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엄마는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소방관마저도 그 부분이 되게 현명하게 영화에서 묘사가 잘 됐다. 그리고 밀드레드 씨가 그런 장면에서 되게 영화에서도 계속 전반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되게 맞아요. 과격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그런 인물로 그려낸 이유가 뭔가 진짜 혼자고 그 지역에서 아까 말했듯이 외톨이고 뭔가 자기를 믿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오히려 약해지지 않으려고 혼자 좀 강인해지려고 되게 버티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과장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뭔가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밀드레드 씨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범인으로 뭔가 추정되는 중간에 추정되는 인물이 와서 막 내가 범인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도발 아닌 도발을 하면서 어떤 그 물건을 깨부시고 막 던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범인이 나가고 죽은 윌러비 서장의 아내가 들어오는데 와서 뭐 당신도 겁을 먹냐, 겁을 안 먹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짝 비꼬는데 거기서 밀드레드 씨가 뭔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도 당연히 사람인데 겁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 자기를 이렇게 단련하고 뭔가 그렇지 않아 보이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밀드레드 캐릭터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거를 좀 잘 보여준 게 광고판 앞에 정말 예쁜 꽃을 심어요. 근데 사실 그거 누가 본다고. 그래서 광고판도 누가 본다고 하긴 하지만 그 앞에 꽃은 더 작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소박하지만 그냥 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소박해서 저는 그게 슬펐어요.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그냥 사실 밀드레드만 볼 것 같아. 그래서 슬프기도 했고 그리고 밀드레드 캐릭터가 참 좋았던 게 전형적인 피해자가 아니라서 이 영화 자체가 그 가해자로 의심되는 캐릭터가 나오지만 DNA 검사를 했을 때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명확한 가해자가 없는 거고 사실 밀드레드도 어떤 부분에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한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데 보통 이제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 제안물에서 그릴 때는 가해자랑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피해자는 뭔가 무력하고 그래야지 더 순결한 피해자고 피해자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피해자가. 그래서 그 술집에서 한 사람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아 보이던데요? 아주 조리 있게 말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해자 상이 아닌 거야. 그냥 엄마가 딸을 잃고 되게 수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물만 흘리면서 막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 나서고 막 불을 지르고 이렇게 마을을 막 다 모두를 적대자로 돌리면서까지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피해자 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확 캐릭터로 드러내줘서 저는 참 좋았어요. 진짜 할 얘기 많은 영화야. 잘 골랐어. 맞아. 자, 그럼 이제 나이트크롤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 이 나이트크롤러도 참 잘 골랐단 말이죠. 제가 사실 이 쓰리 빌보드를 먼저 봤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진짜 이 영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나이트크롤러는 약간 기대를 안 했죠. 약간 기대치를 살짝 낮추고 재미없겠지 한번 보자. 얘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네, 여태까지 디깅 어게인 하면서 봤던 영화 중에 진짜 이번 화가 제일 재밌다 생각하면서 또 얘기 재밌게 해야겠다 하면서 왔거든요. 고독 씨는 그러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어땠어요? 일단 그 뮤즈 씨의 말이 조금 뿌듯하네요. 아주 뿌듯하고 사실 그 주인공이 광기에 인간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두 눈에 광기가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그 쓰리 빌보드도 그렇고 나이트크롤러도 그렇고 이 캐릭터들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개연성, 현실성을 조금 삭제하더라도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조금은 극단적인 캐릭터들?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 설명을 하자면 그 주인공이 그 이제 사건 사고 영상이 돈이 된다는 걸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정말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빠르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뭔가 이런 시체를 자기가 목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얼굴이 알던 사람이 죽는다거나 하면은 사실상 눈 깜빡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막 그 번뜩이는 눈으로 막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찍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사실 그 캐릭터 자체는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 현실 자체, 이 사회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고 있고 사실 계속해서 사이버 레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그 현실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저도 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루이스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은근 엄청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저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치닫지 않아서 그렇지 뭔가 저렇게 일에 열정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되게 약간 나는 일에 되게 열정 있고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런 거를 가려져서 그렇지 되게 약간 광기에 서려서 뭔가 일을 위해서 수단을 안 가리고 약간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루이스 씨가 점점 이제 살짝 조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시체를 좀 더 뭐 차 앞으로 끌고 온다든지 그렇게 범죄 현장을 막 조작하고 사건 사고를 약간 조작해서 더 자극적인 영상을 쓰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뭐 이제 언시생이기도 하지만 그런 뉴스에 나오는 영상이나 그런 거를 찍을 때 진짜 사실 그대로를 조작 하나 없이 그냥 카메라에 보이는 그대로
과연 진짜 하나도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담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뭔가 조금 어쨌든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방송 언론사에서 뉴스에서도 더 가까이 찍거나 더 피가 많이 나온 장면을 더 선호한다거나 그렇게 같은 현장이어도 어떤 앵글에 따라서 그 달라지거든요. 막 가격도 달라지나요? 영상의 가격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우리 언론이 담는 영상, 뭐 사진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독특한 게 사실 하는 행동 자체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는 말은 너무 잘하고 그 자기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막 화려하게 정당화를 해요.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처럼. 저널리스트라고 그러죠. 나중에 가면 자기 인터뷰도 하고 막. 사실 더 사건을 자극적으로 찍어야지 돈 많이 버니까 찍는 거면서 이 사건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것만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사회 문제의식을 더 촉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결하고자 이걸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당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당화를 하는 것도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식의 정당화도 많지 않나. 어떤 이슈를 다룰 때 이게 이슈가 되려면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적나라하게 다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조금 더 확장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어떤 악행인데 그걸 계속 똑똑한 지식과 어떤 이것저것을 활용해서 이 악행을 되게 명분이라는 어떤 그럴싸한 포장지로 악행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제이크 질렌할 특유의 이 배우 특유의 그 광기 어린 눈동자가 정말 이 역할에 잘 들어맞았고 그 눈동자 그냥 단순히 미치광이를 표현한 게 아니라 쟤 뭐 좀 아나 봐. 쟤 그래도 마냥 이제 머리에 든 게 없는 애는 아닌가 봐라는 인상을 괜히 심어준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는데 막 단어 선택도 그렇고 막 협상할 때도 그렇고 뭐 그래서 더 그런 착각이 들게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이 현장을 범죄 현장을 찍는다는 거는 범죄 현장에 가 있다는 건데 그럼 사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루이스가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그걸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단순히 범죄 현장을 목격한 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막 미수로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막 상황을 연출하고 조작해서 결국은 누가 죽는 걸 카메라에 담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맞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그럼 이제 속에서 모순이 일어나지 않나? 그럼 그 모순은 또 어떻게 화려한 언변으로 설명할 건데? 이거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설명해. 다음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참 충격이었어요. 그걸 좀 드러내줬던 장면이 신고를 안 하고 막 범인 다 찍고 그 피해 장소에 들어가서 시체 하나하나 다 찍고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방송사한테 넘겨줬는데 방송사가 이거를 좀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사건을 제보한 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집안에 들여다봤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닌데 그냥 이 사건을 쫓아서 가다가 그냥 이 사건 자극적으로 보도하려고 간 건데 이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보다가 도움을 이제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다라고 방송에서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이 주인공이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이미 속에서 정당화가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랭크 같은 이제 중간에 이런 이 뉴스 책임자의 선 넘는 결정들에 제동을 걸려고 막 발언을 하는 인물은 있지만 프랭크의 발언은 하나도 효력이 없었단 말이죠. 결국 다 그 이상한 피범벅의 화면이 다 뉴스로 나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게 왜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지? 이게 그러면 단체로 다
미치광이가 돼가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단체로 미치광이가 돼가기 전에 이걸 막아야 하는 거는 돌고 돌아 언론의 역할 아닌가? 근데 언론이 그거를 부추기고 있으면 어떡해? 돈 앞에 다 그게 설명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좀 잔인하다고 느꼈어. 저도 보면서 이제 니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니나도 정말 그 언론 윤리가 완전 망가진 사람이거든요. 보도국장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루이스가 첫 영상을 찍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영상을 찍어서 그 니나한테 갖다 줬을 때 니나가 뭐 엄청 좋아하고 되게 그 백수로 뭐 도둑질하고 이렇게 바빴던 사람한테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준 거죠. 뭐 여기에 소질이 있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좋아하니까 그때 루이스 씨가 되게 한 단어에 꽂혔는데 그 유혈사태라는 말을 되게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피가 흐르고 뭔가 시체 누가 죽고 유혈사태가 일어난 사건들만 이제 막 엄청 찾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동료인 릭을 자기가 고용해놓고서도 계속 그 범인의 아니 그 경찰들이 암호 코드로 말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피가 많이 나고 사망자가 많고 이런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이게 결국은 니나라는 언론이 부축인 거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갈 수 있는 게 니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잖아요. 자기 계속 이제 그 전에 다른 방송국에 있을 때도 그냥 뭐 2년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 못하고 지금 있는 방송국에서도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방송국에 비해 뭔가 이렇다 할 경쟁력이 있는 뉴스를 못 내고 있었으니까 자꾸 가장 쉬운 방법인 그 유혈 사태 계속 보여주기, 자극적으로 시청자들 후킹하기 막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서 니나가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포기한 사람으로 방송국에 발을 디뎠을까? 그건 또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되게 씁쓸하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후를 예상해봤거든요. 자멸할 것 같아요. 니나가? 네. 니나도 그리고 루이스도. 결국 지금 계속 이제 아슬아슬하게 인간이 최소한으로 정해놨다고 여겨졌던 그 선들을 넘고 계속 넘었잖아요. 근데 프랭크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걸 넘은 것 때문에 뭔가 화가 돌아올 거다? 그런 막연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것도 제 안에 뭔가 계속 그래도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는 게 작동했나 봐요. 사실 언론 윤리라는 게 없는 캐릭터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일탈적인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고 니나가 그 보도국장이긴 하지만 심야 뉴스잖아요. 메인 시간대가 아닌 심야 뉴스고 자기의 이제 자리를 또 공고히 해야 하는 입지에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를 상상해봤다고 하시는데 저는 상상해보면 니나랑 이 루는 망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루가 들어올 것 같아요. 또 다른 니나로 채워지고. 왜냐면 사실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게 이 방송사만이 아니라 정말 앞다퉈서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시청률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전체 방송 생태계가 문제인 건데 거기서 뭐 개인이 자멸한다고 해서 이 방송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루가 그 루랑 경쟁하던 그 다른 그 카메라 그 기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더 빨리 뭐 더 뭐 2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막 더 빨리 더 좋은 기사거리를 찾다가 그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또 루이스는 그거를 카메라에 담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약간 이렇게 방송 생태계를 이대로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희생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냥 그거를 죽음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조가 죽은 거가 그냥 어쨌든 너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뉴스를 운영하고 이런 걸로 뉴스거리를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뭔가 사고가 한번 날 거다? 이런 거를 그냥 죽음으로 좀
쉽게 순화해서 말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 그러네.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동료였던 루의 동료였던 릭도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에 그 루가 새로운 약간 진짜 회사 같은 회사를 차리잖아요. 직원들도 막 고용하고 네. 그 자기 다니는 그 봉고차에다가 회사 이름도 라벨도 붙이고.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직원들도 결국에는 릭처럼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상황에서도 루는 너무 멋있게 말을 해. 막 내가 엄두도 못 낼 행동은 당신들한테 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엄두를 내는 그 장벽이 되게 높잖아요. 역치가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시키겠다는 건 그냥 뭐든 다 시키겠다는 거지, 릭한테처럼. 그걸 보면서 그 직원들이 차에 타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막 뜯어 말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직원들은 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막 총명하게 막 이렇게 눈 막 이렇게 똘망똘망 뜨면서 막 끄덕끄덕 거리는데 이래서 진짜 취업 사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야 돼. 근데 또 그런 양상도 상상해보게 돼요. 어쩌면 그 인턴들이 2명인가? 3명인가 그랬잖아요. 3명? 근데 그들 중에 루보다 더한 사람이 결국 괴물로 그 비디오 프로덕션이 낳은 괴물, 약간 그런 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프랭크보다도 더 언론 윤리를 잘 고수하는 사람이 뭐 룰을 제지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그 반복되는 문장이 뉴스거리, 그러니까 영어로 스토리가 되는 거를 좀 가져와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기획안 쓸 때 생각하는 스토리랑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취재하던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니라 마약 강도 사건임이 밝혀져요. 근데 오히려 그냥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게 사람들의 공포감을 계속 자극해서 계속 보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범죄가 이만큼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뉴스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뉴스거리랑 진짜 뉴스랑 무엇일까? 니나도 결국엔 둔감해졌던 걸까요? 그런 거 같은 게 마지막에 그 릭이 죽은 영상을 니나랑 같이 보잖아요. 근데 니나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그쪽 동료 아니냐, 같이 일하던 파트너 아니에요? 이러는데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서도 가격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도 니나는 그래서 이거 얼마냐, 원하는 가격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파트너가 죽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는 이거를 뭐 사고 뉴스를 내보내야 되겠으니까 거기서도 그냥 가격 얘기를 하고 이러는 모습이 결국에는 그냥 니나도 거기에 둔감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가격 얘기뿐만 아니라 막 정말이지 놀라워요. 나에게 보여줘서 고마워요. 막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저는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정말 가스라이팅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당한 거고 이게 왜 필요한 거고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돈 이만큼 줘야 되고, 이 얘기를 정말 쉬지 않고 쏟아내는데 니나도 여기에 이제 동조된 거 아닌가.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되게 밀도 있는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쓰리빌보드와 나이트크롤러의 어떤 영화 내적인 얘기를 좀 다뤄봤고 재밌었습니다. 약간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깔깔댔지만 그리고 루키라는 중간지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